네, XRP와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에버노스가 나스닥 상장사 어퀴지션 세컨드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사를 보면 이 기자님이 나스닥 상장사 합병 착수 이렇게 쓰셨고, 그러면서 XRP 전략 확장 가속이라고 이제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보통 현실 속에서 많이 쓰는 얘기를 한다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회 상장이죠. 지금 에버노스는 상장사가 아닙니다. 에버노스는 말하자면 XRP 중심의 DAT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선포를 했어요. DAT라는 게 뭐죠? 디지털 어셋 트레저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을 DAT하는 뭡니까? 스트래터지가 있고 마이클 세일러의, 그 다음에 또 요즘 유명한 이더리움을 집중 매집하고 있는 비트마인드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암호화폐나 어떤 암호화폐 군을 전략적으로 재무적으로 집중 매집하는 그런 활동을 DAT라고 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사실 상장사들이에요. 왜 상장사일까요? 여기 써 있는데, 상장사가 되면 사모펀드 결성하고 전환사채 등의 방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DAT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버노스는 상장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상장사인 아마다 어퀴지션 2 세컨을 인수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상장사가 되고, 그러면 에버노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사모펀드를 결성한다거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방식으로 DAT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왜 굳이 XRP가 이러는가? XRP의 실제 발행사는 어디예요? 리플랩스죠. 리플랩스예요. 여기가 실제로 거의 40에서 45% 정도의 XR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XRP의 거의 반 가까운 것을 랩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관이나 XRP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허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야, 내가 사봐야 쟤네들이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랩스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스트래터지나 비트마인이 왜 예를 들면 시장 점유율 5%,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5%를 우리가 점유하겠다. 혹은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의 5%를 점유하겠다. 왜 그럽니까? 그거는 전체를 못 갖더라도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정도를 가지게 되면 시장 장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마치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을 다 가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정책적으로 혹은 매도 매수 시장에서도 나중에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지금 보면은 랩스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는 거죠. 특히 기관이나 상장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2024년 이후로는 이런 부분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XRP의 전략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에는 이 XRP를 집중 매집하는 다양한 DAT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숙제처럼 있는 거였고, 거기서 이제 몇몇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에버노스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마다 어퀴지션 세컨드 회사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하고 그걸 통해서 XRP를 DAT하는 거고,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XRP 전체 시장의 전략 확장에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 에버노스가 뭐 갑자기 왜 우회 상장을 하지? 예,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 자, 근데 시장에서 재미난 게 이렇게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주말 동안에 XRP가 온체인 거래가 무려 25억 개가 됐어요. 이렇게 급증을 했어요. 당연히 매도는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가격의 인상을 불러와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XRP 고정돼 있어요. 별 움직임이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부분, 뭐 이거는 계속 어떤 이슈를 얘기해도 항상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무부 TG의 유동성이 이제 샷다운 종결됐으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돈이. 여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무려 1.2조 달러가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팬데믹 때 미국 정부가 연평균 뿌린 돈이 2에서 3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 절반 되는 자금이 지금 재무부 TGA 샷다운 때문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샷다운이 끝나면서 이게 이제 분출이 될 거예요.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오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연준이 QT, 양적 긴축을 12월 1일 날 중단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중단하고, 그 이다음에는 어떻습니까? QE, 양적 완화가 개시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러고 관세, 그걸로 벌어들인 돈을 특정 사람들에게 2,000달러씩 지급하겠다. 팬데믹 때처럼 지금 다들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돈을 뿌리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거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요거는 그냥 요 자리에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설사 금리 인하는 유동성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구체적인 액션은 아니거든요. 액션을 위한 선포예요. 근데 이거는 구체적인 액션이에요.
그죠? 재무부 유동성 물출, 연준의 QT 중단, 이런 것도 2,000달러 지금. 자, 근데 웃긴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유동성 물출 그래 하겠지. 근데 어떤 속도로 할 건데? 그 다음에 연준 QT 중단하고 QE 개시하겠지. 근데 어떤 속도로 할 건데? 그 다음에 2,000달러 지급 어느 선까지 언제 할 건데? 물론 이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문제의식 같긴 하지만 이거를 대부분의 미디어들이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떠들어대는 건 뭡니까? 이 좋은 유동성이 확장될 거라고 하는 좋은 소재를 다 불확실성이다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자산 시장에,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유동성이 분출될 계획이어서 이게 아마도 11월부터 시작돼서 12월 본격화되고 내년 1, 2, 3월 본격화될 거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연막을 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월 1일 날 QT가 중단된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양적 완화가 무려 3년 만에 개시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유동성을 특히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유동성을 확대시킬 걸로 예상이 된다이지 어떻게 이게 불확실성입니까? 어떤 속도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불확실성이다. 이게 불확실성입니까?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그거죠. 다 던지고 쥐고 있는 암호화폐를 시장에다 던지고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나에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는 세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한은 XRP가 이런 전략을 제대로 잘 채워나가고 있고 기업금융이나 기업 재무시장에서 잘 나간다 한들 일단은 가격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그게 없습니다. 이거는 시장 자체가 유동성의 물이 들어와야 되고 당연히 12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엄청난 유동성이 폭발할 겁니다. 그때를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얼마 전에 ETF 이제 거래가 시작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에너지들이 이제 곧 상반기에 폭발할 거다라는 부분 우리가 전망하면서 인내를 하면서 기다려 보자고요.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리플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